만약 이런 돌발 변수가 겹칠 경우에는 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후의 국제 시장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하시면서 금리 인하 대세론과 이러한 지금 변수 사이의 그 흐름을 잘 보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특히 국채 시장에 장기 국채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연준이 양축 긴축을 지금 매월 950억 달러 정도 시행하면서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는데, 즉 이 얘기는 국채나 모기지 증권을 팔아서 시중에 현금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다른 건 이렇게 다 팔고 있는데 국제시장에서 수요가 없는 장기 국채는 오히려 긴축 중임에도 연준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거는 저 빨간색 선은 연준 자체에 갖고 있는 자산을 의미하는데, 저게 우상향하던 그래프가 긴축을 시작하고 나서 우하향하기 시작합니다. 즉 저렇게 우하향하고 있다는 건 연준이 갖고 있는 국채나 모기지 증권을 팔아서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밑에 그래프는 저거는 국채별 긴축 정도를 나타내는데, 저기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은 우하향하지 않고 하나는 고개를 들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즉 그 얘기는 저게 장기 국채 그래프인데, 다른 국채들 단기 국채나 중기 국채는 계속 팔아서 시중 유동성을 회수하는데, 장기 국채는 워낙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팔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임으로써 시장을 부양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미국 장기 국채 시장에 수요가 없어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재무부도 지난해에는 단기 국채 순발행액이 전체 발행액의 84%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단기 유동성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올해는 단기 국채를 그렇게 발행하지 못하고 장기 국채 발행을 늘리고 단기 국채 발행을 굉장히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국제시장의 유동성이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그래프가 2002년 이후 미국 국채시장의 규모 대비 일별 거래량을 나타내는 건데, 2006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전체 국채 비중의 12% 이상 되는 거래가 그 이후 급감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2% 중반대 정도로 아주 거래량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미국 국채시장이 계속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계속 증가해서 미국 정부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해에 부채 협상 한도를 했을 때 그때의 한도가 31조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미국 국채의 발행이 급증하면서 이미 지난해 3분기에 33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정부 부채가 늘어가는 이 속도를 보면 1980년대만 하더라도 총 부채액이 3조 달러 남짓했었는데, 그게 20년 후에는 3배 이상 증가한 10조 달러를 돌파하더니 그 다음 또 23년 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3배 이상의 부채가 증가해서 33조 달러를 넘기고 점점 이 증가세가 가파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듯이 이렇게 정부 부채는 마냥 늘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즉 이러한 상승세는 한마디로 지속 불가능한 겁니다.
만약 이렇게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자 지출이 커지고 이자와 원리금을 예산 내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이게 비중이 너무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이걸 감당하기 힘듭니다. 즉 우리 후손들한테 부채의 짐을 점점 넘겨주는 건데요. 이미 미국은 이자와 원리금 지급액이 국방 예산보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과 같은 고금리 기조하에서는 이 추세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미국이 이렇게 팽창 재정정책을 계속해서 쓸 수는 없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임기 내에는 가능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을 팽창 정책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가 어느 순간에는 중단될 수뿐이 없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자, 이렇게 국채가 과다하게 발행되다 보니까 시중 유동성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미국 GDP 대비 정부 부채 증가 추이인데, 과거 2차 대전 때 전쟁 수행을 위해서 미국 국채가 GDP 대비 50% 이하였었는데 이때 100%를 넘어서 거의 120%까지 치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미국 정부는 계속 GDP 대비 국채 비중을 내리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1980년대 초반에도 이게 30%대까지 내려왔었는데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부자 감세를 통해서 재정 팽창 정책을 썼기 때문에, 즉 그 얘기는 세수를 걷어들이기보다는 국채를 발행해서 빚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그러한 정책이 채택되면서 국채의 GDP 비중이 계속 치솟아서 지금은 2차 대전 때보다 더 높은 GDP 대비 국채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미국이 긴축을 하면서 시중의 달러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최근에 사실은 불을 붙인 게 재무부의 연준내 TGA 계좌입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면 지난해 부채 한도 협상이 있을 적에는 거의 재무부 잔고가 바닥에 근접했습니다. 그러다가 부채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게 급격하게 다시 8천억 달러 이상으로 치솟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이 얘기는 이 짧은 순간에 재무부 국채를 팔아서 시중의 유동성을 이렇게 8천억 달러 이상을 급격하게 유동성을 흡수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이때서부터 미국의 시중의 달러 유동성이 고갈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상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 그래프는 지금 시중 유동성의 증가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M2 통화가 전년 대비 증가율을 나타내 준 건데, 지금 M2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작년 10월 달 이후 마이너스로 급격하게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둔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시중의 유동성이 점점 고갈돼 가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시중의 M2 통화가 급격하게 줄어들므로써 지금 시중의 유동성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영래포 잔액이 빠르게 감소하고 월말이나 연말에 레포 금리가 튀어오르는 이런 변동성 장세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월말이나 연말이 되면 시중 금융권에서 월말 결산과 연말 결산을 할 적에는 유동성이 모자르다 보니까 그때 서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 이러한 강한 수요 때문에 이때 발작적으로 단기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거는 원래 레포금리는 기본금리가 5.3%인데 월말과 연말에 이게 급격하게 튀어올라서 5.4%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때는 일시적이나마 영래포 금리가
단기 국채 금리보다도 높아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시중의 유동성이 이때는 고갈돼서 돈을 서로 빌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중에 이때는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이를 감지한 미국 재무부는 급히 미국의 국채 발행 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미국 재무부는 단기 국채, 즉 6개월 미만의 TB를 전체 발행량의 84% 정도 발행하고 장기 국채는 16% 발행에 그쳤지만 이렇게 유동성이 고갈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급전을 써서 나라 살림을 하는 데 대한 여론이 나빠짐으로써 올해는 단기 국채를 대폭 줄이고 중장기 국채를 전체 발행의 75%까지 늘리겠다라고 이러한 확대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올해 중장기 국채 순공급은 지난해 약 1조 달러 선에서 올해는 거의 2조 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만큼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중장기 국채가 2배 이상 발행되기 때문에 이건 국제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작용해서 시장을 압박해서 금리를 상승시키는 이제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는 국채 세부 발행 계획을 연간이 아닌 분기별로 분기초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29일에 발표한 올해 1분기 국채 발행 예상 규모를 7,600억 달러라고 미국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예상치 8,150억 달러보다 약 550억 달러가 적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2분기 국채 발행 규모도 대폭 축소한 2,020억 달러만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이치방크가 예상한 발행액보다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일단 이 발표를 보고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은 환호하면서 올해에는 국채 발행이 줄어들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적겠다라고 생각해서 주식 가격이나 채권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올해 2분기 국채 발행액이 역대 최저 수준인 2천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재무부가 대폭 국채 발행을 줄이겠다고 한 이면에는 올해 2분기가 달러 유동성이 최악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채 발행액을 대폭 줄인 겁니다. 그리고 미국 국제시장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2분기의 국채 발행 계획 전망은 단기 국채는 국내 유동성, 즉 영래포 잔고 같은 게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보통 영래포 자금을 갖고 미국 금융계가 단기 국채를 매수를 했었는데 이제는 영래포 잔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기 국채를 매수할 이러한 단기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는 2분기에 단기 국채를 전혀 발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중에 있는 단기 국채 3천억 달러 정도를 흡수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국채를 3천억 정도 흡수하기 위해서는 그걸 메꿔주기 위해서 중장기 국채 쪽에 발행액을 늘려서 중장기 국채는 약 3,050억 정도의 순발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중장기 국채 발행이 대폭 늘어난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 주식시장이 같이 하락을 합니다. 즉 이러한 자산 시장에 대한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데 미국 재무부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2분기부터 바이백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라고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즉 바이백 프로그램이란 뭐냐면 중장기 국채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미국 재무부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중장기 국채를 사들이겠다는 겁니다. 즉 만기일이 돼서 사주는 게 아니라 만기일 이전에 삼으로서 이거를 조기 상환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재원은 지금 미국 재무부가 갖고 있는 TGA 계좌의 현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건 일시적인 거고 기본적으로 이 사주는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단기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거나 아니면 중장기 신규 국채를 발행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돈으로 시중에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국채를 사들여야 되는데, 시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를 반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 신규 발행되는 국채는 비교적 인기가 있는데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래된 국채는 날이 갈수록 시장에서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재무부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신규 국채를 발행하고 대신 그만큼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국채를 사들이는 이런 전략을 씀으로써 미국 장기 국채 가격을 지지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사실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즉 윗돌배에서 아랫돌을 박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마냥 효과가 있다라고 보장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2분기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중장기 국채가 많이 늘어나고 이걸 막기 위해서 재무부도 바이백 프로그램을 들여와서 시장을 지지하겠다는 프로그램을 같이 가동시킬 거라고는 하지만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주시해서 이 흐름을 관찰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동성이 말라가면서 시장에 지금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때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 그거는 생각보다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상업용 부동산발에 미국 커뮤니티 지역은행들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어서 만약 이런 돌발 변수가 겹칠 경우에는 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후의 국제 시장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하시면서 금리 인하 대세론과 이러한 지금 변수 사이의 그 흐름을 잘 보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 같은 게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3.78%까지 떨어졌던 금리가 최근 4.1% 이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FOMC의 연준 위원들조차 미국의 중립금리가 올라갔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시중금리의 이러한 상승세가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롬 파월이 CBS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2월 4일 방영됐습니다. 여기에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리를 너무 빨리 인하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걸 언급하면서 연준의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는 것이지만 파월 의장은 그때까지 금리 인하는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설사 2%까지 못 낮추더라도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러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향후 지정학적 사건에서 위험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이런 돌발 변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황이 또 급변해서 이럴 때는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그는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할 것이며 시장 예상보다 금리 인하 폭이 작고 속도도 느릴 것이라는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는데, 즉 한마디로 지금의 미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지속 불가능한 재정 팽창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즉 지금과 같이 계속 재정을 늘려서 국채 발행을 늘리는 거는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 일침을 놓은 겁니다. 보통 연준이나 재무부는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기 때문에 연준 의장이 미국 정부의 이런 재정 정책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데 이번에 제롬 파월은 임기 말년이라 그런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번 인터뷰에서 쏟아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미국 국채가 불어나면서 지금 이자 지출액이 국방부보다 더 많아진 현실에서 앞으로 이런 재정의 팽창 정책이 계속된다면 달러조차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는 모습인데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자체적으로 조율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으면서 연준도 지난해 11월서부터 바짝 이 문제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월 950억 달러씩 시행하고 있는 QT를 이제는 종료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지 않았냐 하는 논의가 시작되면서 이 긴축 종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축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사실 먼저 해결돼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고용이 굉장히 좋은데 이게 또 고용 감소가 전제가 되어야 즉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고용 상황이 안 좋아짐으로써 연준이 긴축을 종료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여건이 연준의 긴축 종료를 도와주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은 CPI 같은 경우 지난달 3.1%에서 오히려 3.4%로 올랐고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도 2.6% 선에서 지금 계속 2.6% 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잘 잡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 역사적인 저점을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통과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4% 이하, 3.7%, 3.8%에 있음으로써 거의 완전 고용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고용지수조차 계속 고용 상황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시장 상황은 더 탄탄하게 이렇게 지표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함부로 긴축 종료 카드를 꺼내기에도 지금 굉장히 거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미국의 시중 유동성이 고갈돼 가고 있는 모습은 이 자산 시장에는 이게 나름대로 굉장히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국 달러 유동성의 방향 그리고 이게 국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관찰하셔서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